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는 설운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 마을은 겨울이 되면 유독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매서워 한 번 눈이 쌓이면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세상과 길이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하얀 소미불을 덮어쓴 듯 고요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매서운 추위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고단한 입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조차 추위에 껍질이 터져 웅크리고 있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기와등이 높고 담장이 긴 최대감 댁에는 복순이라고 불리는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부엌대기 노비로 살고 있었는데,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부모를 여의고 이 집에 맡겨져 천혜고아로 자라났습니다. 복수는 나이가 이제 겨우 15이 되었으나 어릴 때부터 험한 일을 도맡아 한 탓에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으며 한겨울에도 제대로 된 속옷 한 벌 입지 못해 손등과 볼이 늘 붉게 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타고난 심성이 비단결처럼 곱고 부지런하여 남들이 다 잠든 새벽녘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어누물물을 길어 올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안치니 그 정성스러운 마음만은 대감마님 댁의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대감 댁 안채 부엌에서는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와 새벽의 정적을 깼는데, 그 소리의 주인은 바로 안방마님의 시중을 드는 나이든 하녀 심술댁이었습니다. 심술댁은 이름처럼 욕심이 많고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아랫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데에는 도 같은 인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늦잠을 자고 나온 심술댁은 부엌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복순을 보자마자 괜한 트집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구머니나, 이년아 아궁이 불이 이게 뭐냐. 방구들이 미지근해서 마님께서 밤새 기침을 하셨잖느냐. 깜을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게지. 사실은 간밤에 심술댁이 아궁이 당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불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들어가 잔 탓이었으나, 그녀는 뻔뻔하게도 그 죄를 어린 복순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억울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말대꾸를 했다가는 더 큰 매질이 돌아올 것을 알기에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순의 순종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심술댁의 화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는데, 사실 심술댁이 이토록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대감마님이 몸이 허하다며 귀한 산약초를 구해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들은 심술댁은 그 상을 자신이 차지하고 싶었으나 추운 산에 직접 갈 엄두가 나지 않아 복순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심술댁은 허리에 손을 얹고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복순에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진정 잘못을 뉘우친다면 당장 뒷산에 올라가서 도라지든 산삼이든 몸에 좋은 뿌리라도 캐오거라. 빈손으로 돌아왔다가는 오늘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복수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밖은 이미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하늘에서는 회색 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것만 같은 날씨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산에 오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였기에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밖에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산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너무 세서 찻감을 하러 가는 머슴들도 오늘은 산에 가지 않았는데
내일 날이 조금 풀리면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복순의 애원에도 심술댁은 콧방귀를 뀌며 부직갱이를 들어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말댔구야. 마님 건강이 위중한데 내년 목숨이 대수냐 잔말 말고 다녀오지 않으면 당장 멍석마리를 시킬 테다. 심술댁의 서슬퍼런 위협에 복수는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어 울먹이며 부엌 구석에 놓인 낡은 호미와 망태기를 챙겨들고 밖으로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복순이 가진 옷이라고는 솜이 다 빠져 얇아진 무명 저고리와 치마뿐이었고 발에는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집신을 신었는데 그마저도 닳아서 발가락이 삐져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복수는 부엌 아궁이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마당으로 내몰렸고 살을 해는 듯한 칼바람이 복순의 얇은 옷을 파고들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려는데 마구간에서 여물을 썰고 있던 늙은 머슴 박노인, 이 복순을 불러 세웠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에도 의지할 곳 없는 복순을 친딸처럼 혹은 손녀처럼 여기며 남몰래 챙겨주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박노인은 복순의 옷차림과 손에 들린 망태기를 보고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다급하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니, 복순아, 이 엄동설 안에 그 얇은 옷을 입고 어디를 가려는 게냐? 하늘을 보니 곧 큰 눈이 내릴 기세인데 산에라도 가는 것이냐? 복순은 박노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자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올랐으나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마님께서 드실 약초를 구하러 다녀와야 해요. 심술댁 아주머니가 꼭 구해오라고 하셔서요. 얼른 다녀올 테니 걱정 마세요. 박노인은 그 말을 듣고 혀를 차며 심술댁이 있는 안채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을 위인을 보았나. 제 욕심 채우려고 어린 것을 사지로 내몰다니. 안 된다. 복순아, 오늘은 절대 못 간다. 내가 대감마님께 말씀을 드려볼 테니 가지 말거라. 하지만 복순은 박노인이 자신 때문에 심술댁과 부딪혀 곤란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박노인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빨리 다녀오면 별일 없을 거예요. 괜히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꾸지람 들으시면 제 마음이 더 아파요. 눈이 더 많이 오기 전에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복수는 박노인이 말릴 새도 없이 종종 걸음으로 대문을 빠져나갔고 박노인은 멀어져 가는 복순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발 무사하기만을 빌었습니다. 마을 길을 걷는 복순의 등 뒤로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며 마치 가지 말라고 말리듯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채고 흔들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 초입에 들어서자 인적은 완전히 끊기고 오직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만이 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은 생각보다 깊어서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발목까지 푹푹 빠졌고 차가운 눈이 집신 사이로 스며들어 발이 꽁꽁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복수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비탈을 올랐는데 여름이면 약초가 많았던 자리들도 지금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복수는 빈손으로 돌아가면 밥을 굶고 매를 맞을 것이 두려워 눈밭을 헤치며 마른 풀줄기라도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차라리 몸이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사무치게 밀려와 어린 복순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며 산 중턱까지 올라갔을 무렵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송이 떨어지던 눈은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눈보라로 변해
복순의 시야를 가리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를 어쩌나 길이 보이지 않아. 복순은 두려움에 떨며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자신의 발자국조차 새로 내린 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바람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밍밍거렸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어 손과 발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복수는 나무 둥치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어 죽겠구나. 어디 피할 곳이라도 찾아야 해. 인요르 넘 복수는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눈보라를 뚫고 무작정 위쪽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다행히도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에 검게 입을 벌리고 있는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짐승들이나 드나들 법한 좁은 입구였지만 지금의 복순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눈 덮인 비탈을 기어올라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복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동굴 안쪽 어두운 곳에서 바람 소리와는 다른 가늘고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윽. 아. 복수는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 그것도 몹시 괴로워하는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호기심과 걱정이 더 커서 조심스럽게 동굴 안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밖보다 조금 덜 춥기는 했지만 여전히 냉기가 감도는 동굴 안.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곳에 웬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화려해 보이지만 흙투성이가 된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배를 감싸쥐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인은 만삭의 임산부였고 지금 막 아기가 나오려는 듯 산통을 겪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은 인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눈을 뜨더니 복순을 보고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복순은 너무 놀라 잠시 멍하니 서 있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복순은 자신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본능적으로 여인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지쳐 쓰러진 뒤 산통이 시작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복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마른 나뭇잎 몇 장과 돌멩이들 뿐. 아기를 낳는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어린 시절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돕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힘을 내셔야 해요. 복수는 우선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겉옷을 벗어 차가운 바닥에 깔고 여인을 눕혔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만 입은 복순의 몸으로 살을 내는 한기가 밀려왔지만 지금은 눈앞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복수는 꽁꽁 언 손을 비벼 열을 낸 뒤 여인의 배와 손을 문지르며 체온을 나누었고 끊임없이 말을 걸며 여인이 정신을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기가 곧 세상 구경을 할 거예요. 예쁜 아기일 거예요.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동굴 입구를 하얗게 막아가고 있었지만 동굴 안에서는 두려움에 떠는 두 여인의 거친 숨소리와 생명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서로 얽히며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여인의 산판 오릇을 자처했습니다. 물도 없고 불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복순의 손길은 침착하고 야무졌습니다. 여인은 고통 속에서도 복순의 손을 꽉 잡으며 의지했고, 복순 역시 그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어느덧 해가 지고 동굴 안이 어둠으로 가득 찰 무렵, 마침내 응애, 응애 하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동굴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복수는 입고 있던 속치마를 찢어 아기를 감싸 안았고,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리며 여인에게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아주머니, 보세요. 아주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여인은 기진맥진하여 몸을 가눌 힘조차 없었지만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인인 복순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와 아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게다. 이름이 무엇이냐? 복순은 땀을 닦으며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최대감 댁에서 일하는 복순이라고 합니다. 여인은 그 이름을 잊지 않겠다는 듯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동굴 밖의 눈보라 소리가 조금 잦아드는 듯 했지만 밤은 깊어졌고 기온은 더욱 떨어져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복수는 탈진한 산모와 갓 태어난 아기가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불을 피우고 구조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한편 마을의 최대감댁에서는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복순 때문에 작은 소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대문 밖을 서성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안채 마루 끝에 서 있는 심술댁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여보게, 심술댁 복순이가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가? 이 눈보라 속에 아이를 내몰고도 자네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가? 심술댁은 저녁상을 물리며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영감도 참 유난이시네. 그깟년이 길을 잃어봤자지. 꾀를 부리느라 어디 숨어서 놀고 있을 게 뻔해. 안 오면 지 손해지. 내 알바요. 심술댁은 뻔뻔하게 대꾸했지만 창호지 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자 속으로는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걱정대로 산속의 밤은 무서운 속도로 깊어가고 있었고 복수는 이제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 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그란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복수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어깨를 감싸며 춥고 배고픈 긴 밤을 버티기 위해 옛날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는 동굴 안의 차가운 공기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 이슥한데 동굴 밖의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동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오직 입구 쪽에 쌓인 눈 더미에서 반사되는 희미한 달빛만이 아기 갓 낳은 여인과 복순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어 갱겹 저고리 차림으로 덜덜 떨면서도 혹여나 산모와 아기가 잘못될까봐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산모는 탈진하여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도 추위에 몸을 뒤척이며 신음했고 그때마다 복수는 언손을 비벼 열을 낸 뒤 여인의 손과 발을 주물러주며 끊임없이 온기를 전하려 애썼습니다. 복순의 정성 덕분인지 아니면 어미의 강한 의지 덕분인지 여인의 숨소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품에 안긴 아기도 복순의 체온 덕분에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굴 밖에 바람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동굴 입구로 스며드는 빛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며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밤새 추위와 싸우느라 입술이 파랗게 질린 복수는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여인이 힘겹게 눈을 뜨고는 복순을 바라보며 말라붙은 입술을 떼었습니다. 아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우리를 지켰구나. 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여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날이 밝았으니 제가 마을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해 올게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여인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들어 다시 자리에 눕고는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복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옥으로 깎아 만든 가락지였는데 어두운 동굴 안에서도 영롱한 초록빛을 띠며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게다. 부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복수는 얼떨결에 옥 가락지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옥 가락지는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 물건이 아니어서 복수는 혹여나 잃어버릴까봐 저고리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넣고 옷핀으로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네, 마님, 꼭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올게요. 아기랑 조금만 기다리세요. 복수는 동굴을 나서기 전 주변에 있는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들을 최대한 긁어모아 여인과 아기 곁에 두툼하게 쌓아주어 조금이라도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동굴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밖은 온통 하얀 눈 세상으로 변해 있었고 밤새 내린 눈은 허리춤까지 차올라 걷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동굴 속에 남겨진 두 생명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눈밭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내리막길은 오르막길보다 훨씬 더 위험해서 눈 속에 숨겨진 바위나 구덩이에 발을 헛디디기 일쑤였고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온몸이 눈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옷 속으로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고 굴러떨어지듯 산을 내려왔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어젯밤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목은 타들어갈 듯이 말랐습니다. 그래도 복수는 오직 빨리 마을에 닿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산 중턱을 지날 무렵 멀리서 아침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마을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복순의 눈에는 왈칵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았다. 이제 살았다. 복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다리가 풀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마을 어귀를 향해 달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가장 먼저 복순의 눈에 띈 것은 대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 심술댁이었습니다. 심술댁은 밤새 복순이 돌아오지 않자 혹시라도 복순이 도망을 쳤거나 산에서 죽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대문 밖을 기웃거리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멀리서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한 복순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심술댁의 얼굴에는 안도감보다는 짜증과 화가 먼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술댁은 허리에 손을 얹고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너 지금 꼴이 그게 뭐냐? 약초를 캐오라니까. 어디서 밤새 놀다가 이제 기어들어와 약초는 캐왔느냐. 복수는 심술댁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약초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을 살려야 해요. 산 위 동굴에 어떤 마님이 아기를 낳고 쓰러져 계세요. 빨리 가서 도와야 해요. 복순의 외침에 심술댁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산속 동굴에 마님이 아기를 낳았다고? 그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냐? 복수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눈을 피하려다 그분을 만났고 제가 아기 받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옷차림을 보니 아주 높으신 분 같아요. 비단 옷을 입고 계셨어요. 높으신 분. 비단 옷이라는 말에 심술댁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심술댁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이 속을 따지는 계산으로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엄동설안의 산속에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라. 만약 그 여인이 정말 귀한 집 마님이라면 그를 구한 사람은 평생 먹을 복이 트일 텐데 심술댁은 꾀죄죄한 복순의 꼴을 훑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멍청한 것이 공을 세우게 둘 수는 없지. 이 기회는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야. 심술댁은 표정을 싹 바꾸며 짐짓 걱정스러운 척 복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네가 큰일을 했구나. 그런데 네 꼴을 좀 보거라. 이 거짓꼴을 하고 대감마님 앞에 나섰다가는 당장 쫓겨나기 십상이다. 복수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찢어지고 젖은 저고리에 흙탕물이 튀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심술댁은 그 틈을 타서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복순아, 너는 너무 지치고 더러우니 일단 몸을 숨겨라. 내가 대감마님께 잘 말씀드려서 사람들을 보낼 테니 너는 저 뒤뜰 헛간에 들어가서 조용히 쉬고 있거라. 괜히 나섰다가 매를 맞지 말고. 알겠느냐? 순진한 복수는 심술댁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머니.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 마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빨리 가셔야 해요. 복수는 심술댁이 시키는 대로 뒷마당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헛간으로 힘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순이 헛간으로 들어가자마자 심술댁은 재빨리 헛간 문을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에 복순이 놀라 문을 두드렸지만 심술댁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호호, 미안하지만 너는 거기서 좀 쉬어야겠다. 귀한 손님을 모셔오는 공은 이 심술댁이 차지해야지. 심술댁은 곧바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 기름을 바른 뒤 과장된 몸짓으로 안채를 향해 뛰어들어갔습니다. 마님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산신령의 계시를 받고 산을 보니 귀한 분이 조난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요. 심술댁의 호들갑의 안방에서 쉬고 있던 최대감과 마님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웬 소란이냐, 산신령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심술댁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 거짓 눈물을 짜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까치 소리를 듣고 묘한 기분이 들어 뒷산 입구까지 가보았는데 웬 신음소리가 들리지 뭡니까? 제 생각에는 분명 귀한 분이 곤경에 처한 것 같사옵니다. 당장 머슴들을 풀어 산을 뒤져야 합니다. 유 최대감은 심술댁의 말이 허황되게 들렸으나 평소 촉이 좋다고 떠벌리던 그녀인지라 무시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사람 목숨이 달렸다니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봐라, 박노인과 머슴들은 당장 채비를 하여라. 심술댁이 앞장을 서라. 대감의 호령이 떨어지자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노인을 비롯한 건장한 머슴들이 횃불과 들것, 두꺼운 이불을 챙겨들고 마당에 집결했습니다. 박노인은 복순이 보이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심술댁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복순이는 어제 산에 간 아이가 아직 안 보이는데
자네는 못 보았는가? 심술댁은 시치미를 뚝 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 게으른 년은 산입구에서 무서워서 도망쳤거나 어디 처박혀 자고 있겠지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을 살리러 가야지요. 심술댁은 박노인의 말을 가로막고 앞장서서 대문을 나섰습니다. 박노인은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당장은 산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심술댁은 복순에게 들은 대로 바위 절벽 쪽으로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길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여러 장정이 달라붙어 눈을 치우며 올라가니 생각보다 빨리 동굴 근처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기 굴이 있다. 머슴 중 하나가 소리쳤고 사람들은 우르르 동굴로 몰려갔습니다. 동굴 안에는 복순의 말대로 만삭의 몸을 풀고 지쳐 쓰러진 여인과 낡은 치마폭에 쌓여 곤히 잠든 아기가 있었습니다. 대감과 마님도 뒤따라 올라와 그 광경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 엄동설안의 산속에서 해산을 하다니 천지신명이 도우셨구나. 심술댁은 재빨리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가 여인을 부축하는 신역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마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이 심수리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요정신이 혼미한 여인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따뜻한 온기에 겨우 눈을 떴지만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간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와주었다는 안도감에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대감은 급히 머슴들에게 명하여 여인과 아기를 따뜻한 이불로 감싸고 들것에 싣게 했습니다. 어서 댁으로 모시자, 한시가 급하다. 일행이 산을 내려오는 동안 심술댁은 마치 자신이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으쓱대며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행렬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심술댁이 사람을 구했대. 신기도 하지. 평소엔 제 밥그릇만 챙기더니 그러게 말이야. 꿈자리가 좋았다나 봐. 심술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 팔자도 피는구나. 대감마님 댁에서 평생 종살이하던 신세는 끝이다. 한편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헛간에 갇힌 복수는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곧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겠지. 마님은 무사하실까. 복수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헛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품속에 옷 가락지를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동굴 속 여인의 따뜻했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꼭 다시 오마. 복수는 옷가락지를 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심술댁의 공치사를 칭송하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올 뿐 헛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노인만이 짐을 나르며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상하단 말이야. 복순이가 분명 어제 약초를 캐러 갔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심술댁 저 여자가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This is 어르두시. 대감마님 댁 사랑채는 구해온 여인을 모시느라 분주했습니다. 따뜻한 군부를 지피고 미역국을 끓이고 귀한 약재를 다리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안정을 취했고 아기도 유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젖을 먹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최대감은 심술댁을 불러 치하했습니다. 네 덕분에 귀한 생명을 둘이나 구했다. 이분이 깨어나시면 내 공을 크게 치하하실 것이다. 당분간 너는 부엌일에서 손을 떼고 이분을 간호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여라. 심술댁은 입이 귀에 걸려 조아렸습니다. 망극하옵니다. 대감마님 이 천한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요.
심술댁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제 복순을 어떻게 입막음할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헛간에 갇힌 복순은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배가 너무 고파요. 복순은 문틈으로 보이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헛간은 마을의 축제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세상에서 가장 춥고 외로운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술댁은 맛난 고기와 술을 몰래 훔쳐 먹으며 헛간 쪽을 힐끔거리고 비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주제넘게 나서기는 며칠 굶겨놓으면 겁을 먹고 아무 말도 못하겠지. 심술댁의 악한 마음은 눈 내리는 밤처럼 차갑게 복순을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최대감댁의 높은 담장 안은 마치 잔칫집이라도 된 듯 훈훈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채 아궁이에서는 연신 장작 타는 소리가 타닥타닥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굴뚝에서는 구수한 밥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라 마을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비단 보료가 깔렸고 하인들은 분주하게 오가며 귀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는 단연 심술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꾀죄죄한 무명옷을 입고 부엌 구석에서 잔소리나 해대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대감마님이 하사한 고운 비단옷을 걸치고 머리에는 동백기름을 반질반질하게 발라 마치 이 집의 안방마님이라도 된 듯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심술댁은 부엌 앞을 지나가며 일하고 있는 하녀들에게 짐짓 거만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것들아, 손놀림이 왜 그리 잿드냐. 마님께서 드실 미역국에 소고기는 듬뿍 넣었느냐. 국물이 조금이라도 식어서 올라가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하녀들은 심술댁의 갑작스러운 위세에 기가 찼지만 대감마님이 직접 그녀를 생명의 은인이라 치하했으니 감히 말대꾸를 할 수 없어 그 전에 네 하며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심술댁은 그 모습이 퍽이나 만족스러운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받게 될 두둑한 포상금과 대감마님 댁에서의 탄탄대로 뿐이었고 차가운 헛간에 가두어둔 복순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한편 화려한 잔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뒷마당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헛간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틈새가 벌어진 나무 판자 사이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쳤고 바닥에는 지푸라기 몇 줌만이 깔려 있을 뿐 냉기를 막아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둡고 추운 곳에 복수는 웅크리고 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로는 살을 내는 추위를 견딜 수 없어 복수는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자신의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체온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입술은 타들어갈 듯 말랐지만 굳게 잠긴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순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심술댁 아주머니가 분명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했는데 왜 나를 여기에 가두셨을까? 혹시 마님과 아기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순진한 복수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처지보다도 자신이 구한 산모와 아기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품속에 넣어둔 옷가락지가 생각나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옷가락지는 희미하지만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동굴 속에서 생사를 오가며 나누었던 그 여인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네 은혜를 잊지 않겠다. 꼭 다시 보러 오마. 그 약속 하나가
지금 복순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시각,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서는 구조된 여인이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내려온 감사의 부인인 정경 부인이었습니다. 친정 나들이를 갔다가 폭설로 인해 일행과 헤어지고 길을 잃어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든 부인은 가장 먼저 옆에 곤히 잠든 아기를 확인하고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곁을 지키고 있던 최대감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저와 제 아이를 구해주신 은인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 모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꼭 뵙고 살해를 하고 싶습니다. 최대감의 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 아이가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오래 일한 심술이라는 하녀인데 평소에도 눈썰미가 좋고 힘이 장사라 마님을 업고 내려왔다더군요. 지금 들라 할까요? 정경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열리고 심술댁이 들어왔습니다. 심술댁은 미리 준비한 대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먹이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년은 마님이 잘못되실까봐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가슴을 졸였습니다요. 이렇게 살아계시니 천지신명이 도우셨습니다. 정경 부인은 몸을 일으켜 심술댁을 가까이 오라 손짓했습니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그 춥고 무서운 동굴에서 혼자 해산할 때 네가 곁에 있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두려움에 숨이 끊어졌을 게다. 부인은 감사의 표시로 심술댁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경 부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심술댁의 손은 험한 일을 하는 하녀치고는 꽤나 부드러웠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기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생명의 은인의 손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마치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했으며 동상에 걸려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그 아이의 손은 작고 거칠었는데 정경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자신이 정신이 혼미하여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애써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부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네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나에게 깔아주지 않았느냐. 그 얇은 옷으로 추위를 어찌 견뎠느냐. 심술댁은 당황했지만 곧바로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 예. 그때는 마님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요. 제가 워낙 통뼈라 추위를 잘 안 타기도 하고요. 호호호. 심술댁은 위기를 모면하려 너스레를 떨었지만 정경 부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결정적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황이 없어 너에게 준 물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심술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물건이라니 복순에게서 들은 이야기에는 물건에 대한 말이 없었습니다. 심술댁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차, 복순이 년이 뭔가 받아 챙겼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샅샅이 뒤져보는 건데. 심술댁은 짐짓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습니다. 물건이라니요. 마님께서 너무 기력이 없으셔서 아무것도 주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눈밭에 떨어뜨리신 게 아닐런지요. 정경 부인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랬던가. 내가 꿈을 꾼 것인가. 정경 부인은 피곤하다며 심술댁을 물렸습니다. 방을 나온 심술댁은 식은땀을 닦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
옷가락지인지 뭔지 복순이년이 챙긴 게 분명해. 심술댁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만약 그 물건이 증표라도 된다면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심술댁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헛간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늘 밤 사람들이 잠들면 헛간에 가서 그년 몸을 뒤져봐야겠어. 만약 딴 주머니를 찾다면 요절을 내서라도 뺏어야지. 심술댁의 눈빛에 탐욕스러운 도끼가 서렸습니다. 한편 마당 한 구석에서는 박노인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뒷마당 헛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어제부터 복순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심술댁이 복순이가 도망갔다고 했지만 그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아무 말도 없이 그것도 이 엄동설 안에 얇은 옷 하나만 입고 도망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심술댁이 부엌에서 남은 밥덩이와 김치 조각을 챙겨 몰래 뒷마당으로 가는 것을 얼핏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분명 수상해. 냄새가 나. 박노인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뒷짐을 지고는 슬금슬금 헛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노인이 헛간 근처에 다다랐을 때 바람 소리에 섞여 아주 희미하게 콜록하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숨을 죽이고 헛간 문 쪽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복순아, 혹시 안에 복순이 있느냐? 박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안에서 기척이 느껴지더니 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복순이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박노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종자 같은 이라고 심술댁이 너를 가뒀구나. 박노인이 헛간 자물쇠를 부수려 돌을 집어든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영감 거기서 뭐 하는 거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심술댁이 도끼 눈을 뜨고 서 있었습니다. 심술댁은 헐레벌떡 달려와 박노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다 늙어서 노망이 나셨나? 왜 남의 집 헛간을 부수려 드시오? 심술댁은 뻔뻔하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게 선수쳤습니다. 박노인은 지지 않고 따졌습니다. 이보게, 안에 복순이가 있지. 내가 목소리를 들었네. 자네가 복순이 공을 가로채려고 아이를 가둔 게지. 심술댁은 코웃음을 치며 박노인을 밀쳤습니다. 공은 무슨 얼어 죽을 공그년이 도벽이 있어서 징벌방에 가둔 거요. 대감마님도 허락하신 일이니 괜한 참견 말고 가서 소여물이나 쑤시오.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대감마님께 고해서 영감도 쫓겨나게 할 테니 그리 아시오. 심술댁의 서슬퍼런 협박에 박노인은 주먹을 부르짖었지만 당장 증거도 없이 덤벼들었다가는 복순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분을 사기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이 억울함을 밝히고 말리라. 기다려라. 복순아. 예스, 메슬.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대감마님 댁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심술댁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호롱불 하나를 들고 살금살금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자물쇠를 따고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와 함께 웅크리고 있는 복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복순은 갑작스러운 불빛에 눈을 찌푸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심술댁은 험악한 표정으로 복순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이년아, 너 아까 마님한테 뭐 받은 거 있지? 옷 가락지라던가, 놀이개라던가, 바른 대로 말하고 내놓아라. 안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산 짐승 밥으로 던져버릴 테니.
복수는 숨이 막혀 참참거렸지만 옷가락지가 든 안주머니를 필사적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복순이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심술댁은 복순의 손이 가슴 쪽으로 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거기 숨겼구나. 심술댁이 복순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자 복순은 있는 힘을 다해 심술댁의 팔을 깨물었습니다. 악심술댁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독한 년이 심술댁이 손을 치켜들고 때리려던 순간 멀리서 여발하게 누구 없느냐 하는 대감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경 부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의원을 부르려는 소리였습니다. 심술댁은 혀를 차며 급히 문을 닫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두고 보자. 날 밝으면 내년 옷을 다 벗겨서라도 찾아내고 말 테다. 심술댁은 독을 품고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 다시 홀로 남겨진 복수는 품속의 옷가락지를 꺼내어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님, 제발 저를 알아봐 주세요. 복순의 눈물이 옷가락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한양에서 정경 부인의 남편인 감사가 군관들을 대동하고 도착한 것입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위풍당당한 군관들이 마을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길을 비키며 웅성거렸습니다. 감사나리가 오셨대. 부인을 찾으러 오신 게야. 최대감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감사를 맞이했습니다. 감사는 말에서 내려 대감의 손을 잡으며 감격해 했습니다. 내 집사람을 돌봐주어서 정말 고맙소. 은혜는 잊지 않겠소. 헌데 내 집사람을 구해준 그 용감한 여인은 어디 있소? 내 직접 얼굴을 보고 큰 상을 내려야겠소. 최대감은 자랑스럽게 심술댁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심술이를 들라 하여라. 심술댁은 이제 끝이 보인다 싶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던 정경 부인은 창밖을 내다보며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인의 기억 속에 선명한 그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길과 떨리는 목소리는 저 밖에서 아양을 떨고 있는 여인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거짓이라면 진짜 내 은희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정경 부인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헛간에 갇힌 복순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마을을 뒤흔들 듯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최대감댁 마당은 순식간에 엄숙하면서도 긴장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감사는 위험 있는 관복을 입고 대청마루 한가운데 마련된 상석에 앉아 호랑이 같은 눈으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양옆으로는 무장을 한 군관들이 칼을 차고 도열하여 서슬퍼런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최대감과 그의 식솔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당가에 엎드려 있었으며 오직 심술댁만이 감사의 바로 앞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고 앉아 짐짓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술댁은 이제 곧 쏟아질 포상금과 비단 그리고 면천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라 자신이 저지른 악행은 까맣게 잊은 채 오로지 부귀영화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감사는 근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 정막을 깼습니다. 내 부인이 그토록 위중한 상황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기 있는 이 여인의 희생과 용기 덕분이라 들었다. 내 그 공을 높이 사서 큰 상을 내리려 하니 네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심술댁은 땅에 머리를 두스며 과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나으리 이 천한 것이 감히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마는
그저 평생 따뜻한 밥 배불리 먹고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소원이라면 소원입니다요. 주변의 하인들은 심술되게 뻔뻔함에 혀를 찼지만 감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사람 목숨을 구한 값으로 그 정도는 약소하지. 여봐라. 준비한 상자를 가져오너라.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스르르 열리며 정경 부인이 시녀들의 부축을 받고 천천히 마루로 나왔습니다. 부인은 아직 산후조리가 끝나지 않아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걸이가 위태로웠지만 그 눈빛만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등장하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감사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부인, 몸도 성치 않은데 어찌 나오셨소. 이 사람이 부인을 구한 은인이니 이제 마음 푹 놓고 들어가 쉬시오. 그러나 정경 부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심술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잠시만 멈추십시오. 제가 이 사람에게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심술댁은 정경 부인의 등장이 달갑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반가운 척하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몸은 좀 어떠신지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요. 정경 부인은 심술댁의 인사를 받지 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구했다고 하였느냐? 그렇다면 묻겠다. 그날 밤 동굴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추위가 뼈를 깎는 듯했다. 네가 나를 위해 불을 피웠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그 눈 덮인 산속에서 젖은 나무로 어떻게 불을 피웠다는 말이냐? 심술댁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그녀는 복순에게서 불을 피웠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나 대감마님께 보고할 때 자신의 공을 부풀리기 위해 거짓말을 보탰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심술댁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것이 제가 품속에 부시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요. 그리고 동굴 구석에 마른 낙엽이 조금 있어서 제가 입김으로 호우 불어가며 겨우 불씨를 살렸지요. 마님께서 너무 추워하셔서 제 옷까지 태우려 했다니까요. 심술댁은 그럴듯하게 둘러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경 부인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부시돌이라. 그리고 불을 피웠다. 이상하구나. 내 기억에는 불냄새나 연기 냄새는 전혀 없었다. 오로지 네가 내 손을 잡고 밤새도록 비벼주던 그 체온과 네가 덮어준 낡은 옷의 감촉만이 남아있는데 말이다. 정경 부인의 지적의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감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심술댁과 부인을 번갈아 보았고 최대감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심술댁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꼬여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불을 피운 것은 아니고 마음의 불을 아니 제 몸에서 나는 열기를 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마님께서 정신이 혼미하여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게지요. 심술댁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녀의 거짓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뒷마당 쪽에서 콰당탕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키시오, 이 억울함을 밝혀야겠소. 쉰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박노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감사의 행차가 시작되어 집안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헛간 뒤쪽으로 돌아가 돌덩이로 녹슨 자물쇠를 내리찍어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박노인은 헛간에서 쓰러져 있던 복순을 부축하여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복순은 며칠을 굶고 추위에 떨며 갇혀 있었던 탓에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입고 있는 옷은 흙과 지푸라기로 엉망이 되어 마치 거지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두려움 속에서도 간절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난입에 군관들이 창을 겨누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춰라.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박노인은 창끝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만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이리 뛰어들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심술댁은 가짜입니다. 진짜 은희는 여기 있는 이 아이. 복순이입니다. 박노인의 외침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술댁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도둑질하다 갇힌 년을 데려와서 무슨 행패야 여봐라.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라. 심술댁이 악을 쓰며 발악하자 감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노인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박노인은 복순을 앞으로 밀며 울먹였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의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 심술댁의 손을 보십시오. 이 엄동설안의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동굴에서 밤새 산모를 간호한 사람의 손이 어찌 저리 기름지고 고울 수 있겠습니까? 복순이는 대감마님 댁에서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아이입니다. 제발 이 아이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감사의 시선이 두 사람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심술댁은 황급히 소매로 손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면 복수는 부들부들 떨며 갈라지고 터진 시커먼 때가 낀 자신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한눈에 보기에도 고된 노동과 동상의 흔적으로 처참했습니다. 정경 부인은 복순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록 얼굴은 꾀죄죄하고 야위었지만 그 선한 눈매와 겁에 질린 표정은 동굴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소녀의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복순을 불렀습니다. 아가, 가까이 오거라. 더 가까이. 복순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엎드린 채 무릎으로 기어 부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기 도련님도 무사하신가요? 복순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자신의 억울함 호소가 아닌 마님과 아기의 안부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경 부인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내 기억 속의 목소리가 바로 너였구나. 내가 어찌 너를 몰라보았을꼬. 부인은 복순의 얼어붙은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복순의 손바닥이 부인의 따뜻한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심술댁은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마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전현이 밖에서 엿듣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요. 제가 진짜입니다. 그러나 정경 부인은 심술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여다오.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 옷핀으로 꽁꽁 여며두었던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롱한 초록빛을 띠는 옷 가락지를 꺼내어 부인에게 바쳤습니다. 햇살을 받은 옷 가락지가 반짝이는 순간 심술댁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 대감마저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심술이 네가 감히 우리를 속였단 말이냐. 정경 부인은 옷가락지를 받아들고 군중들에게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가락지는 내 친정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갑오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 아이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감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내 인연 감히 주인의 공을 가로채고 죄 없는 아이를 헛간에 가두어 죽이려 하다니. 네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감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군관들이 들이닥쳐 심술댁을 포박했습니다. 심술댁은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나으리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귀신이 씌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 묻혀버렸고 군관들은 짐짝처럼 심술댁을 끌고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사필귀정이지 인과응보야라며 혀를 찼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식과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 진실과 감동이 채워졌습니다. 최대감은 자신의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사와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간악한 종의 현올림에 노란하고 진정한 의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한숨을 쉬며 대감을 일으켰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나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오. 그리고 저 아이 복순이에게 그동안의 소홀함을 갚아주시오. 정경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복순을 안채로 들이게 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따뜻한 물을 데워오고 제일 부드러운 옷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의원을 불러 이 아이의 몸을 살피게 하라. 복수는 자신이 받아보지 못한 극진한 대접에 어쩔 줄 몰라하며 부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마님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부인은 복순을 꼭 껴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거라. 박노인은 마당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름진 눈가에 고인 눈물을 훔쳤습니다. 복순아, 이제 살았다. 정말 잘 되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갑던 겨울바람도 어느새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며 대감마님 댁 마당에 쌓인 눈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긴장과 공포가 사라지고 집안 곳곳에는 훈훈한 온기가 다시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따뜻한 방으로 인도되어 들어가면서 박노인에게 감사의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술댁이 포승줄에 묶여 마을 밖으로 끌려나간 뒤 최 대감댁의 마당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아침이 지나고 정오의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 내리쬐자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흙냄새가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감사는 즉시 하인들을 시켜 복순을 안채의 별실로 안내하게 했고 그곳에는 복순이 평생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목욕물과 향긋한 비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헛간의 찬바닥에서 지내며 쌓인 묵은 때와 고생의 흔적을 씻어내라는 배려였습니다. 복순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긴장이 풀리며 나른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고 뼈마디에 스며들었던 한기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욕을 마친 복순이 정경 부인이 미리 준비해둔 고운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집안의 하녀들과 머슴들은 그 단아하고 맑은 자태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부엌대기 촌스러운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양반집 교수처럼 기품 있는 처녀가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풍성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평소에는 감히 넘볼 수도 없었던 기름진
고기 반찬과 귀한 생선, 그리고 알록달록한 떡과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감사는 복순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많이 들거라. 이것은 네가 베푼 생명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동안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느냐. 복수는 눈앞에 놓인 하얀 쌀밥을 보며 울컥 목이 메었습니다. 그것은 네 집 제사 때나 몰래 한 숟가락 얻어먹을 수 있었던 귀한 쌀밥이었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지만 밥을 입에 넣기도 전에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경 부인은 그런 복순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가, 이제부터는 매일 이런 밥을 먹게 해주마.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최대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감, 이 아이는 내 아내와 아들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오. 내 이 아이에게 큰 상을 내리고자 하니 대감께서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소. 최대감은 황급히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으리, 분부만 내리십시오. 감사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한 문서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아에서 발행한 면천 문서였습니다. 오늘부로 이 아이, 복수는 천한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양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제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종으로 부릴 수 없으며 이 아이는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감사의 선언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지켜보던 하인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부러움과 경이로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복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고 죽을 때까지 남의 집 부엌에서 일하다 갈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양인이 되다니 그것은 꿈속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와 부인 앞에 큰 절을 올리며 오열했습니다. 나으리, 마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복순을 일으켜 세우며 다시 한번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아니다. 네가 우리에게 준 선물에 비하면 이것은 약소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준비한 것이 있다. 감사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묵직한 괴짝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괴짝이 열리자 그 안에는 평생을 써도 남을 만큼의 엽전과 비단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최대감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하며 복순에게 마을 양지 바른 곳에 있는 기와집 한 채와 기름진 논밭을 떼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불찰로 네가 고초를 겪었으니 이것은 내 사죄의 뜻이다. 부디 받아다오. 복수는 하루아침에 노비에서 집과 땅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 가장 기쁜 것은 재물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자유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떠나기 전 복순을 안아주며 자신의 옷가락질을 다시 복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너와 나를 이어주는 인연의 끈이다. 힘들 때마다 이것을 보며 우리가 너를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거라. 며칠 뒤 감사 일행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배웅 나온 복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차 창문으로 얼굴을 내민 정경 부인과 감사,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도 복순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복순아,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봄이 되면 꼭 다시 들르마. 마차가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던 복순은 곁에 서 있던 박노인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박노인 역시
감사의 배려로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 복순의 집을 돌봐주는 집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맛있는 저녁을 해드릴게요. 박노인은 껄껄 웃으며 복순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려, 그려. 우리 복순이가 해주는 밥이 제일이지. 복순의 새 집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담하지만 튼튼한 기와 지붕이 얹혀 있었고 마당에는 볕이 잘 들어 하루 종일 따뜻했습니다. 복순은 더 이상 심술대게 고함 소리에 놀라 깰 필요도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나르며 손을 호호 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고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예전처럼 무섭거나 고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금자리를 데워주는 포근한 온기였습니다. 복수는 팹쌀을 씻어 안치고 텃밭에서 캔 싱싱한 시금치로 나무를 묻히고 장터에서 사온 조기를 노릇노릇하게 구웠습니다. 부엌 가득 구수한 밥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퍼지자 집안은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복순과 박노인은 마주 앉았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복순은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밥이 참 달아요. 꿀맛 같아요. 박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생선살을 발라 복순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거라. 이제 눈치 볼 것 없이 배 터지게 먹어도 된다. 이게 다 네가 마음을 곱게 써서 복을 받은 게야.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도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와 정겨운 대화로 추위를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긴 겨울이 지나고 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과 들에 쌓였던 눈이 녹아 계곡물로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의 집 담장 너머에는 붉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려 은은한 향기를 뿜어냈고 처마 밑에는 제비가 날아와 둥지를 틀었습니다. 복순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자신의 밭으로 나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흙을 만지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손길에는 희망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복순을 보면 복순 아가씨, 농사일이 힘들지 않소 하며 정겹게 인사를 건넸고 복순은 아유, 제 땅을 일구는 건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을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당당한 이웃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오후, 일을 마치고 돌아온 복순은 갯마루에 앉아 따사로운 햇볕을 쬐며 꾸벅꾸벅 조울았습니다. 박노인은 마당 한 구석에서 집신을 삼으며 그 평화로운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산들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복순의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복순은 잠결에 뺨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며 지난 겨울의 그 무섭고 추웠던 기억들이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따뜻한 봄날과 같은 희망찬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일 때쯤 복순은 방으로 들어와 잠자리를 폈습니다. 대감마님 댁에서 가져온 목화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비단 이불은 보기만 해도 폭신해 보였습니다. 아궁이에 군불을 넉넉히 지펴 방바닥은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복순은 깨끗한 요위에 몸을 뉘고 부드러운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따끈한 온기가 하루의 피로를 사르르 녹여주었습니다. 베개 옆에 놓인 작은 경대 위에는
정경 부인이 준옥 가락지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가락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저 이제 행복해요. 인스타기발의 안드수, 창밖에서는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토닥토닥 처마 끝을 두드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훈훈했고 이불 속은 더없이 포근했습니다. 복순의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고단했던 지난날의 서러움은 모두 사라지고 꿈결처럼 평온하고 안락한 기분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박노인과 함께 뒷산에 올라 진달래꽃을 따서 화전을 부쳐 먹기로 했습니다. 즐거운 내일을 기대하며 복수는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이 꺼지고 서른리 산골 마을은 평화로운 정적 속에 잠들었습니다.